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피플의 진행자 배종호입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파워피플을 직접 만나서 대한민국의 중요 현안과 그들의 성공 스토리 또 그들만의 독특한 성공 비결을 알아보는 배종호의 파워피플. 오늘은 문재인 민주당 대표 시절에 비서실장을 역임하시고 또 대선 후보 시절에 대변인 등을 역임하시고 지금은 친문 실세 최고위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민주당 박강원 최고위원님을 모셨습니다.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강원 최고위원님 하면은 뭐 막강한 민주당 최고위원 중에서도 정말 친문 핵심 실세 최고위원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요즘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일이 어떤 겁니까? 과분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요즘 제일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똑같은 일이죠. 국회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또 국민들이 원하는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국민들께 참으로 죄송한 일입니다. 파행되고 있는 것이 80일이 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비는 지금 1억이 훨씬 넘잖아요. 그렇죠. 그거 이제 꼬박꼬박 받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그건 아무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국회의원에게 이렇게 일을 맡긴 거거든요. 당신 심부름 잘 해라. 그럼 4년 뒤에 보고 내가 다시 고용할지 말지 판단하겠다.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금 세비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활동비와 또 보좌진들의 급여와 사무공간을 운영하는 비용이 다 세금으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고용돼 있는 겁니다. 저희들.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고용해 주시고 국민들이 고용하면서 맡긴 일이 있어요. 당신은 법률안을 제대로 그때 통과시키고 또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정책을 많이 만들어서 실천하라. 이게 국민들이 명령인데 이거를 거의 지금 몇 달째 손을 놓고 있으니까 참으로 죄송하기 짝이 없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무슨 일을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준비는 늘 하고 있지만 정작에 준비해도 그것을 국민들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정말로 송구스럽습니다. 우리 최고위원님 생각하시는 국회 정상화 해법은 무엇입니까? 해법 너무나 간단합니다. 국민들의 그 존재, 그냥 국민이 우리 선출직 국회의원의 주인이다. 이 인식을 못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을 무시하거나 국민은 아예 안중에 없거나 또는 국민 위에 군림한다고 여전히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닌가. 그분들이 정신을 차리면 간단한 거예요. 이건 다른 해법이고 예를 들어서 여당이 뭘 양보해라. 이거는 공학적인 얘기거든요. 다 협상해가지고 합의문을 다 써놨는데 협상은 이미 다 돼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엔 좀 주제를 바꿔서요. 조국 민정수석 얘기를 좀 해볼까요? 요즘 핫한 이슈인데 이른바 왕의 남자로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뭐 참모 관계가 아니고 동지적 관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데 법무장관에 지금 뭐 발탁을 하려고 검증 과정에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기용이 확실시 되는 거죠? 그것은 뭐 지금 보도가 그렇게 뭐 유력 뭐 또 검증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아마 염두에 두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반발하죠? 대야 선전포고다. 뭐 이렇게까지 지금 강력 반발하는데 보니까 2011년도에 당시 이제 MB 대통령이었죠.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으로 또 임명을 한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때 입장하고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 좀 달라졌는데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한 또 평가를 두고는 민주당도 입장이 달라졌죠. 이건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시 그때 의원 신분으로 한 말씀인데요. 민정수석이라고 해서 법무장관을 해서는 안 된다. 법무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단순 논리는 맞지 않다. 다만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고 그다음에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기준이 돼야지 네. 단순히 민정수석했다는 이유로 법무장관 하지 말라는 거 그거 어디가 그런 게 있냐. 네. 그건 맞지 않다. 저도 그 100% 동의합니다. 네. 당시 권재진 수석은 검찰 출신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대체로 과거 역대 정권들이 다 검찰 출신들을 민정수석에 앉힌 이유는 네. 검찰권을 장악하겠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검찰 내부를 속사정을 잘 알고 인적 네트워크가 있는 인사를 민정수석에 앉혀서 검찰의 이런저런 일에 관여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고 과거에 그렇게 왔습니다. 네. 근데 그게 달라요, 지금. 조국 수석은 검찰 출신이 아니에요. 대학 교수 출신이에요. 네네. 그리고 물론 대학 다니면서 뭐 인적 네트워크가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대통령이 검찰을 장악하겠다면 검사 출신 안 치죠. 네. 근데 이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독립성이라는 가치를 매우 중요시하게 여기는 겁니다. 네. 검사 출신이 아닌 교수 출신을 앉히고 사법개혁이라는 과제를 맡긴 거죠.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 와서 사법개혁을 하면 또 검찰 편을 둘 우려가 있잖아요. 아무리 네. 객관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검찰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사법개혁에 대한 자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일부러 외면하고 정치적 공세를 펴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규정하겠습니다. 지금 조국 민정수석 본인의 말을 정리해 봐도 네. 입각이 확실히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네. 행정부형 인간이지 입법부형 인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박지원 의원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에 발탁된 이후에 이번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없다고 보시는지. 제가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네. 두 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사안을 보고 판단할 때 합리적 그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께서 조국 수석을 민정수석으로 기용한 이유 네. 그것은 사법개혁입니다. 총선에 내보내기 위한 스펙을 그러니까 경력 쌓기용으로 네. 하겠다는 그런 의도는 없었을 것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수석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 나는 선출직 공직에 도전하겠다. 네. 국회의원으로 도전하겠다. 본인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의사가 분명하다면 그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데 본인이 나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직보다는 그냥 임명직이 더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본인이 확고하게 말씀하셨다면 그게 저는 맞을 거라고 보고요. 한 가지를 꼭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시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우리 당 부산시당에서 부산의 그 해성고등학교를 졸업했거든요. 네. 조국 수석이. 그러니까 부산에 연고가 있으니 부산에 출마하기를 아주 좀 강하게 권고를 했었죠. 요청을 했잖아요. 예, 요청을 했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수석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답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가장 뜨거운 이슈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역시 소득주도 성장 네. 그리고 최저임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한국당에서는 거의 만악의 근원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최고위원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소득주도 성장은 이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선택한 정책이 아니고요. 네. 국민이 명령한 정책입니다. 네. 무슨 뜻이냐면 2016년 촛불, 2017년 탄핵 그 전 과정에 우리가 촛불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질서 있는 방법으로 독한 마음으로 결정을 한 건요. 우리가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 기업들은 그 전과 다르게 임금을 덜 주거나 안 주는 경영 전략을 쓰기 시작했어요. 50만 넘으면 명예퇴직. 네.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중요한 기능들을 아웃소싱이라는 이름으로 비정규직화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임금을 확 낮추고 기업 소득은 늘리는 그런 결과가 지난 20년 동안 진행이 된 겁니다. 네. 그렇게 20년 동안을 살아왔는데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네. 이 방식으로 더 이상 대한민국이 갈 수가 없다. 네. 성장도 불가능하고 성장해도 국민들 다수가 행복하지 않다. 네. 그
어떤 불평등에 대한 강한 극복 노력, 극복 의지 이것이 탄핵의 동력이 됐다.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그래 이 정부가 그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그리고 그 밑에 공정 경제의 틀을 갖고 지금 2년 해왔어요. 근데 실제로 2년이 아니라 이 정부가 들어서 이 정부의 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고 집행된 건 올해입니다. 올해. 지난해 2018년은 그 전에 예산이 다 편성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올해 지금 6개월 동안 지금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건데 최저임금이 왜 공격이 대상이 됐냐? 최저임금은 받는 사람 지난해 최저임금 영향받은 분이 460만 명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임금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자영업을 하는 분들. 근데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최저임금을 주는데 고용안정자금을 통해서 한 3조 정도 됐죠, 작년에. 그걸 해서 많이 지원을 해줬어요. 이 자영업자분들은 그래도 그 돈을 더 지출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솔직하게 는 분들이 있죠.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고통스러운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부가 그분들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 보전을 해줬단 말이죠. 근데 미디어가 집요하게 그걸 파고들었어요.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처럼 한국 경제가 망하는 것처럼 그거는 극히 일면을 본 것이고요. 최저임금으로 제가 460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지난해 영향받은 분들이. 최저임금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저소득 근로자 비율이 줄어들었고 임금 상승률이 높아졌고 긍정적 지표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이 최저임금 때문에 일자리가 줄었다, 뭐가 줄었다 다 사실은 정확하게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증명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인상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모든 문제가 최저임금에 있는 것처럼 과장되고 왜곡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하도 얘기를 듣다 보니까 다 그런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려면 예를 들면 살인적 임대료, 그 다음에 이 프랜차이즈 갑질 이런 불평등한 우리 사회의 경제 생태계에 대해서 좀 지적을 그 10분의 1만이라도 했더라면 제가 그 지적의 타당성을 인정하겠어요.